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은 9살 2학년부터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 2학년이라는 시기는 빨리 가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저학년의 특권인 여유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3학년이 되면 아이가 갑자기 쑥 크거든요. 2학년 때까지는 잔잔한 책도 엄마가 읽어주면 잘 들어주더니 3학년 되니까 이야기가 좀 늘어진다 싶으면 바로 딴청 부리고 또 궁금한 장면이 나오면 자기가 먼저 눈으로 다 읽어버리고 그래요. 이제 엄마가 구슬리고 들이밀고 해도 싫은 책은 안 읽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직 엄마 말을 잘 따라주는 이 2학년 시기에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인 책들 말고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을 충분히 읽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2학년은 1학년의 연장선으로 보고 아이가 내실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느긋하게 지켜봐 주는 거죠. 첫 번째 소개할 책은 화요일의 두꺼비입니다. 사실 이 책은 표지만 보면 별로 끌리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이 책을 다른 책들하고 한꺼번에 구입을 했었는데 표지가 화려한 다른 책들한테 밀려서 몇 개월 동안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뭔데 먼지만 쌓이고 있니 싶어서 꺼내서 아이들한테 읽어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명작을 그렇게 홀대했었는지 사과를 드려야겠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1974년에 미국에서 쓰여진 책인데 50년이 지나서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두꺼비가 올빼미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올빼미가 당장 잡아먹지 않고 며칠 뒤에 화요일날 자기 생일날 드신답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올빼미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이런 설정만 봐도 아이디어가 참 기발한데 사실 아이디어만 좋다고 다 명작이 되지는 않죠. 이 책의 묘미는 두꺼비와 올빼미의 마음을 그려내는 작가의 표현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긴장감이라고 표현할 때는 장면 전환이 빠르고 사건 중심인 전개가 많죠. 그런데 이 책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전혀 달라요. 잡아먹히는 날을 미리 받아두고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그 상황 자체의 긴장감이 책 전반에 흐르는 반면에 책의 내용은 인물의 감정, 대화, 생각을 세세하게 풀어갑니다. 망설이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걸 다 풀어내면서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 책 읽어줄 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둘 다 소파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이 또래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서 이렇게 푹 빠져서 읽는 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평판이 좋은 고전이니까 부모님이 시간 내셔서 아이한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말썽꾸러기가 주인공인 책은 일단 의심을 좀 하고 봐요. 아이들 캐릭터를 모범생 아니면 말썽꾸러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저는 잘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쉽게 규정되지가 않잖아요. 물론 공부보다 사람됨이 먼저다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게 꼭 저렇게 자기적인 구도로 들어가야만 할까 싶어요. 이 잘한다 오광명이라는 책도 주인공이 말썽꾸러기라는 설정이라서 처음에는 뭐 그런 흔한 책들 중에 하나 아닐까 의심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 읽고 나서는 제가 백기 들고 아, 이 책은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한 책입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아이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광명의 캐릭터는 말썽쟁이로 시작하지만 이런 말썽을 부려서 어른에게 혼이 났지만 사실 광명이는 좋은 아이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식으로 교훈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냥 오광명이라는 아이 자체를 보여줍니다. 광명이는 선생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친구들은 광명이를 놀리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해요. 선생님은 광명이를 슬쩍 봐줄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결론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광명이와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그것뿐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읽는 내내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걸 평가할 일이 없으니까요. 재밌게 깔깔 웃으면서 보고 나면 그냥 따뜻하고 여운이 남는 작품입니다.
사실 제가 송원 작가님을 처음 기억하게 된 작품은 김9900이라는 책이에요. 나중에 3학년 책 리스트에서 소개할 건데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도대체 누군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거지 싶어서 작가 소개를 봤더니 역시나 교직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실화가 아니면 꾸며낼 수 없는 명장면과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송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일본의 오카다 준이나 하이타니 겐지로처럼 교직 경험이 있는 작가들의 글을 보면 아이들의 심리를 풀어내는 깊이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이 잘한다 오광명 책을 아이가 좋아한다면 여기 나오는 다른 친구들이 주인공인 시리즈물들이 몇 권 더 있으니까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지금 절판된 상태라서 소개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독창적이고 훌륭한 책이라서 중고로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의 작가인 오카다 주는 초등학교 미술교사 경력이 있는 분으로 수상 경력이 화려한 작가입니다. 이 방과 후 비밀 수업으로 일본 아동문학과 협회 신인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출판하는 책마다 유명한 상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서 안데르센상 명예상 작가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학교에 사는 쥐가 어느 날 미술 선생님 앞에 나타나서 그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이 어떤 자극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비슷한데 그냥 난로가 앞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어제 산책을 갔는데 말이지 나무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걸어봤지? 뭐 이런 식으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느낌인데 듣고 있으면 묘하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작가에 대한 소개글에 독특한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정말 딱 그래요. 이 작가만의 독특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쥐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설정이라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읽어주기에도 참 좋은 책입니다. 3학년 넘어가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2학년에 읽으면 딱이다 싶어요. 남자아이인 우리 집 큰애도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와서 엄마 이 책 정말 재밌어 하고 말했던 책이고요. 여자아이인 우리 집 둘째한테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책 전체를 다 읽어줬는데 읽을 때마다 둘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단편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이 작가의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나중에 4학년쯤에 신기한 시간표라는 책도 참 좋고요. 만약에 이 작가가 너무 좋다, 절판된 책이라도 더 구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뽀아뽀아가 가져다 준 행복, 그리고 마술사 루루의 해적선이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책 두 권을 다 중고책으로 구입을 했고요. 큰애가 특히 재밌다고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유은실 작가는 상당히 유명하고 팬층이 두터운 작가죠. 특히 최근에는 순례주택이라는 청소년 소설이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는 사실 마고 할미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알아봤는데 잘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창세신인데 민간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이 줄어들었다라는 정도가 공통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만든 거인 여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인 가사도우미 할머니를 만난 여자아이가 화자인 책입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살림을 엄청나게 잘하는 할머니와 조금씩 친해지다가 아이가 할머니의 정체를 밝히려고 다가가는 순간 할머니가 홀연히 떠나버려요. 아이는 후회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때 하늘의 별을 보며 견우직녀를 상상하던 소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주는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향수, 이런 거를 아이들 동화책에 잘 담아냈더라고요. 작가의 역량이 참 대단한 거죠. 이 유은실 작가 책들을 저는 참 재밌게 읽기는 하는데 사실 어린이가 오롯이 즐길 만한 책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답은 못 하겠어요. 이 작가 특유의 뭐랄까 좀 삐딱한 맛이 있거든요. 이거를 냉소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의 부조리와 편견을 비틀어대는 시선이 곳곳에서 느껴져요. 특히 일수의 탄생 같은 책을 보고 나면 세상을 겪고 난 어른의 눈에서 읽어야 완전히 이해되는 그런 유머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고할미 책을 제외하면 유은실 작가의 다른 책들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읽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말레이시아의 라트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우리 집 큰애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참 꾸준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이 많아서 좋아하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일단 그림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책의 내용도 표현이 참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마치 내가 책 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책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아이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시골 풍경을 묘사한 책을 보고 향수를 느끼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도 아니고 이 말레이시아 시골 마을 이야기를 과연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걱정이었어요. 훌륭한 작가의 좋은 책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이야기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 책에서 또 배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둘 다 참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2권까지 있으니까 같이 사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책 표지만 보고 아이가 개랑 노는 유쾌한 이야기인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책장을 열었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누가 죽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주인공 아이의 그 슬프고 화가 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먹먹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책의 주인공 수리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든 생활이든 착실하게 잘하는 말수 적은 남자아이입니다. 이런 캐릭터가 주인공인 동화가 의외로 잘 없죠. 저는 기존의 많은 동화책들을 보면서 좀 의문이었던 것이 캐릭터들의 정체가 너무 분명해요. 잘난 척 범생이, 아니면 말썽꾸러기,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 수줍은 아이, 활발한 아이, 이런 식인데 과연 실제로 내 아이가 그 중 하나에 딱 들어맞나요? 아이들 반 친구 20 몇 명 중에 동화책에 나오는 말썽 일으키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책의 수리와 같은 아이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인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수리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묘사도 참 섬세합니다. 공부하라고 윽박 지르거나 부담 주는 나쁜 부모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말수 적은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부모이긴 하죠. 하지만 마음 안쪽에는 은근히 얘는 착하고 잘하는 아이니까 이번에도 부모 뜻을 따라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작가가 보여주거든요. 딱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도 둘 다 재밌게 읽었고요. 저와 남편도 모두 좋은 점수를 줬던 작품이에요. 이 책은 이원수 선생님의 단편 동화집인데 1997년에 출간된 책이라 이야기들이 좀 옛날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잘 읽을지 궁금했었는데 우리 집 둘째가 참 재미있게 읽었고 특히 엄마 없는 날, 갓난송아지, 은희와 나무 이야기를 좋아해서 제가 읽어주고 난 뒤에도 혼자서 여러 번 읽더라고요. 이 엄마 없는 날 작품을 읽어보면요. 요즘 나오는 책들 같지가 않고 이야기의 속도가 참 느려요. 영희가 혼자서 학교에 가고 또 집에서 오는 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또 이맘때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아,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구나. 조그만 아이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 하나가 이렇게 읽는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읽었던 작품입니다. 이 책은 우리 옛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모티브들을 요즘 아이들이 듣기 편하게 풀어서 쓴 책이에요. 이야기 자체도 재미난 데다가 옛 이야기에 나오는 구수한 표현들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어서 참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읽고 나서 후속편도 보고 싶다고 해서 300이는 모르는 300이 이야기라는 책도 사줬더니 그것도 재밌다고 잘 읽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국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어른들이 현대소설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고전이고요. 고전은 아예 외계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예전 세대의 말을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우리 옛 이야기를 비롯해서 출간된 지 10년, 20년, 50년 된 책들도 골고루 읽게 해주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들만 봐도 요즘 나오는 책들보다 단어가 훨씬 어렵거든요. 아이들 어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딸내미랑 엄마가 조목조목 싸우는 모습이 참 재미있게 그려진 책입니다. 큰애는 남자애라서 그런지 약간 심드렁했고, 둘째인 우리 딸이 저랑 재밌게 읽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크게 싸웠다가 화해하게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녀의 입담이 참 재밌어서 웃을 만한 장면도 많고요. 책을 읽고 나면 아이도 엄마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돼서 여러모로 유익한 책이에요. 아이가 이 책을 좋아한다면 같은 작가의 은지와 호찬이 시리즈라고 해서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권 더 있으니까 추가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러시아 작가가 쓴 책인데 우리가 보는 러시아 사람들 이미지가 엄청 화끈하고 과감하고 그러잖아요. 이 동화를 보면 러시아 어린이도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데려온 고양이를 부모가 집에서 못 키우게 하니까 아이가 집을 나가는 내용인데요. 그냥 가출 수준이 아니고 나가서 살림 차리고 분가해서 자수성가하는 차원이에요. 여기 나오는 동물들 캐릭터도 정말 독특하고요. 평범한 동화책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상상력이 가득한 책입니다. 바로 뒷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개성 넘치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작품입니다.